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캘리포니아를 강타했던 폭풍으로 최소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10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가주 피해적을 찾아서 현장 대응 관계자를 만나고 피해가 큰 마을까지 직접 돌아보면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겨울 폭풍으로 LA 카운티 빗물 저장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카운티 공공사업국은 현재까지 빗물 저장량은 330억 갤런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스워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15피트 깊이였던 싱크홀이 50피트까지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가주 지역에서 아이 포함 6명이 총격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마약 조직에 의해서 저질러진 처형이라는 경찰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구인 구직 시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권 채용과 기존의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최근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내와 5자녀를 둔 모범적인 LA 카운티 셰리프국 한인 수사관이 퇴근하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첫 연준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물가가 조기에 잡히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란 낙관론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열린 가운데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고물가 현상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해부터 미국과 중국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 중입니다. 지역 해상 패권을 두고 삿바 싸움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목이 잡힌 중국의 경제가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치면서 당초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에 그쳤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때 송환 거부 소송까지 제기했던 김성태 전 회장이 돌연 귀국해서 조사를 받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체포된 뒤 구금된 이 태국의 수용소 환경부터 주변인들을 압박한 검찰의 전략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의 48득점 맹활약 속에 휴스턴을 140대 132로 격파했습니다. NFL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댈러스가 템파베이를 31대 14로 꺾었습니다. 템파베이의 쿼터백인 탐 브레디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낭바주 오늘 오랜만에 맑은 날씨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온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섭씨로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랭캐스터와 마운트 윌슨, 포모나, 산타클라리타 밸리 그리고 우드랜드 힐즈 지역에는 기온이 32도, 최저 기온이 32도 밑으로 떨어져 이같이 추운 날씨 금요일까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추운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고령층들이 야외 활동을 할 때 추위에 반드시 잘 대비하고 야외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계속되면서 최소 20명이 사망하는 등 주 전역의 피해가 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지원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해집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제한을 면제함으로써 복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 내에 의료시설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홍수 사태로 인해 결혼신고나 출생신고서 같은 중요한 서류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시작되지만 지난 3주 동안 9번이나 찾아왔던 대개강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로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침수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수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고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약 23,800여 가구가 아직도 정전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피해액 추정치는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캘리포니아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부 해안 지역을 찾아서 현장 대응 관계자들을 만나고 피해가 컸던 마을을 둘러보고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지역 내에 있는 14개 대형댐에 84억 갤런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빗물이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가뭄이 다소 나아지는 형편이지만 해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주 동안 계속된 폭우로 LA 등 캘리포니아 전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단기간에 쏟아졌지만 가뭄이 다소 나아지는 데 그쳤고 완전 해갈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시스템 문제라는 이 지적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에 의한 폭우로 캘리포니아의 14개 대형댐에는 약 84억 갤런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빗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바다로 다 빠져나간 빗물의 양은 무려 수백억 갤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의 10여 년 동안 엄청난 대가뭄이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있어야만 가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댐을 비롯한 각종 저소시설은 이미 100년도 넘은 낡고 낙후한 상태여서 내리는 비를 저장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퍼붓듯이 내리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경우 매년 3억 달러 기금을 들여서 작은 규모의 저수시설을 지역 내 수천 개 짓는 사업에 돌입했고 앞으로 30에서 50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LA 카운티의 전략에 유용은 하겠지만 소규모 저장시설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이 저장시설이 큰 대형 댐을 늘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LA 카운티에서만 일단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 330억 갤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30억 갤런은 81만 6천 명의 주민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신 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물을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페스트렐라 LA 카운티 공공사업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물 공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공하고 빗물 저장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사업국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 지원으로 더 많은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소스 지역의 싱크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복구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칼트랜스에 따르면 처음 15피트 깊이였던 싱크홀의 깊이가 현재는 40에서 50피트 길이로 깊어졌습니다. 칼트랜스는 싱크홀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있던 수도관과 유틸리티 선을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번 주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롱비치항 등 주요 서부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기간이 개선되면서 항만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황 부진을 이어오던 LA와 롱비치항 등 서부 항만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부 항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화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화물선들이 하역을 위해 대기하는 일이 빈발해 많은 부작용을 겪었고, 많은 선적 회사들은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상선협회 측은 서부항만 컨테이너 평균 체류 기간이 마침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눈부신 성과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과는 그동안 물류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소매업체 등이 공급망 경로를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항구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서부항만의 장기 체류 화물 비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달부터 철도 등 내륙 운송 상황도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정말 오랜만에 쾌청하게 드러나고 있고, 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남가주의 쌀쌀한 기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9도, 38도, 해안 지역은 57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이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들어서부터는 15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비즈니스 업체들이 구인 구직 시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업체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에 올 들어서부터 구인 공고 시 해당 포지션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임금 투명성 법안의 시행으로 한인 업주들이 난감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당 법안의 취지는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해 한인 구직자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임금을 확인하고 구직자들의 지원 회사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목적인데, 타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낮은 임금을 구직 포스팅하자니 지원자들의 다른 회사로 빼앗길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높은 임금을 제시하자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눈치를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는 회사 측이 구직자들에게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는 바로 기존 직원들의 퇴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자신이 받는 연봉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을 경우 부당 대우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인지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는 지금 5년 동안 일하는데 5만 불 받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벌써 7만 불씩 준단 말이야? 그럼 나 여기서 일을 못하겠네. 나를 월급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나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회사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한인업체들은 새로 잡을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기보다는 휴가 일수를 늘리거나 재택근무를 적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구직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지원자들이 재택근무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 요즘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나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너는 뭐 일주일에 3번만 나오라든지 2번만 나오라든지 이렇게 하이브리드식을 택한다든지. 일부는 유학생이나 제1 비자 인턴 구직자들을 상대로 영주권을 비롯한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한인 구직자들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휴가나 재택근무 옵션을 새 직원에게 적용할 경우 높은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기존의 직원들의 반발이 적다 보니 이런 방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임금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가주의 새 법으로 한인 구직자들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업체로 쏠리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월급을 많이 주고 큰 기업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월급을 많이 주는 그 회사의 지원자가 더 몰릴 거고요. 아무리 뭐 베네핏을 조금씩 더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연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계속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15일 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 한인 형사가 운전 중 이 메디컬 이머전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정유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5일 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인 베테랑 형사인 스티븐 림 씨가 칼슨에서 운전 도중 메디컬 이머전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숨졌습니다. 숨진 스티븐 림 경관은 LA 카운티 셰리프국 스페셜 빅텀 유닛에서 근무해온 26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입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일요일 밤 10시 칼슨 지역 웨스트 칼슨과 버먼 에버뉴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림 경관은 웨스트 칼슨 길을 따라 동쪽 방면으로 운전하다 변을 당했는데 운전 중에 메디컬 응급 사태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림 경관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른 차량과 충돌 피해는 없었고 림 경관과 림 경관이 탄 차량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티븐 림 경관은 일터에서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셰리프국은 트위터를 통해 스티븐 림 경관은 그동안 아동학대 케이스들을 다뤄온 뛰어난 형사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림 형사의 유가족으로 아내와 5명의 자녀, 부모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를 치르던 중 총격으로 8명이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웨스트 팜비치 북쪽에 있는 포트 피어스 일루스 앨리스 공원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기념 행사가 진행되던 어제 오후 5시 2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성인 최소 8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1명은 중태입니다. 총에 맞은 8명 외에 또 다른 4명도 현장에서 혼잡이 일어나면서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총성이 울렸을 당시 대혼란이 벌어졌다며 현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고 총성이 울리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다녔다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중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갓난아기 포함 6명이 숨진 총격 사건은 범죄 조직 마약 카르텔에 저질러진 처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톨레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새벽 4시 30분쯤 프레즈노시 동남쪽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은 범죄 조직의 학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상을 정해놓고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뚜렷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어제 총격으로 6명이 숨진 바로 그 집에서는 일주일 전 마약 관련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마약 카르텔 범죄 행각이 매우 잔인해지는 데다 대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은 라이벌 카르텔 조직원들을 상대로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고 심지어 경찰이나 마약 단속국까지도 대상으로 살상 공격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경찰은 최소 2명 이상의 킬러가 나서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등 위험한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비행기 승객의 배설물 등이 포함된 폐수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 승객의 검체를 채취하는 여행사 유전체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 중 자원자에게만 코에서 검치를 채취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미국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등 일종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검체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말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올 초
LA국제공항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임신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 임신부의 사망 위험이 7배로 증가하고 신생아의 건강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대상에는 13,136명의 임신부가 포함됐고 이 가운데 1,942명이 임신 기간에 코로나 확진이나 또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임신부와 비교한 코로나 감염 임신부의 모성 사망 상대 위험은 7배 이상 나타났습니다. 즉 감염된 임신부의 모성 사망률은 비감염 임신부 모성 사망률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 상대적인 위험은 3배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게 되는 위험성은 15배, 또 폐렴이 생기는 위험은 23배였습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80여 개국은 여전히 모든 임신 여성과 수유 여성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했던 스타들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창 시상식 시즌을 진행 중인 헐리우드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이미 리 커티스, 콜린 페럴, 브랜든 글리슨, 미셸 파이퍼가 골든글러브 이후 코로나에 감염됐고 전날 열렸던 다른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일제히 불참했습니다. 제이미 리 커티스는 최근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3종류를 사용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진단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커티스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로 크리틱스 초이스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이니셜인의 벤시에 출연한 콜린 페럴과 브랜든 글린슨도 골든글러브 참석 이후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셸 파이퍼는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제프 브리지에게 평생 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감염돼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로펌의 현지 법인이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은 실리콘밸리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션은 앞서 지난 11일 실리콘밸리가 있는 멘로파크의 브리티시 뱅커스 클럽에서 현지 벤처캐피탈과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기관 또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법인 설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미션은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과 현지 적응, 경영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실리콘밸리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최근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주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사기 피해가 동포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지역 경찰에 신고하고 가급적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를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광고를 통해 서로 연락해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국 계좌에서 달러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한국에서 받는 거래 방식도 많습니다. 한국 외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환전 업무를 하는 행위, 한국 내에서 원화를 송금받고 미국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 환치기 업자를 이용해 송금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를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송금 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간의 송금, 환전 행위 자체가 한국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선거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한인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민의회가 공석이 많아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LA시정부가 주민 자치를 위해서 설립한 주민의회는 시정부의 공식적인 주민 의견과 수렴 또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2-3시간씩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또 일부 대의원들의 분란 조장 행위도 종종 있어서 대의원에 나서길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누군가에게 대의원을 하라고 권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LA 일원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던 설 잔치가 3년 만에 여기저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19일 오전에는 LA 한인회가 주최하는 설날 특별 푸드뱅크와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 하는 설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또 20일에는 남가주 호남향후회가 준비한 설날 잔치가 이어집니다. 일단 시니어센터는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 후원으로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층 강당에서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또 같은 날 LA 한인회는 한인 업체들과 함께 그동안 못했던 새해 나눔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이 설날 특별 푸드뱅크는 19일 오전 9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떡국과 다양한 식품이 무료로 배부가 됩니다. 행사를 위해서 한미은행에서 삼계탕, 광복회 서남부지회는 떡국떡과 김치, 농심과 청정원 등 한국 기업은 라면과 쌀국수 등 식품을 후원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호남향후회는 20일 오후 5시에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겸한 설날 큰 잔치를 엽니다. 300여 명의 한인들을 초청해 고전무용 공연, 경품 행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장보기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면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고비를 넘겼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에너지와 재료,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자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용 장식품과 소형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일반 상품의 단위 매출은 7%가 감소했습니다. 식품, 음료의 단위 매출도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덜 열자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멈추거나 인상폭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망 혼란이 완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등이 내려가 제품 가격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 코나그라 브랜드는 지난해 2, 3분기에 가격을 10% 인상한 데 이어 4분기에는 17% 더 올렸지만 더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작년 10월 가격을 올린 후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자 가격 인상폭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 연준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에 물가가 점차 잡히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란 낙관론이 현재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면서 신중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마틴 루서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성과를 나열하며 경제 회복을 부각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vibrant economy in the world right now. In the world. We're doing better than any other major nation in the world today. 실제로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 6.5%까지 가라앉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내후년인 2025년에야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률 2%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 물가가 달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아직 물가를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며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높고 길게 이어갈 거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말도 시장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FTX 사태 이후 침울하던 가상화폐 시장까지 덩달아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플레이션은 화산처럼 올랐다 깃털처럼 내려온다며 지금부터 물가가 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은 손님 끌기용 쇼일 뿐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작년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가 두 자릿수 대 이 점유율을 차지한 건 이제 사상 처음입니다. 점점 많아지겠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EV볼륨.com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용 전기차가 780만 대로 전년보다 68%가 급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10% 점유율을 차지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전기차 약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한 유럽 등입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19%, 유럽이 1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현재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남미, 남부의 주요 국가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작물의 수확 감소로 이어졌고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중북부, 칠레 중부, 우루과이 전역을 비롯해 브라질, 볼리비아가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지는 극도의 건조한 상태를 의미하는 비정상 가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라니냐 현상이 계속되면서 남아프리카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는 건조한 날씨가 기록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처나 학제 간의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고 경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콩,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이에 따른 전체 손실액을 23억 달러에서 최대 2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브랑질에서 다만 사상 최대 대두 생산이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체 수원지 개발 등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로 소고기 대두 유제품이 전체 수출액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우루과이도 역시 4월까지는 농업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쳐 원래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61년 만에 인구도 감소했는데 저조한 출생률에 더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작년 사망자 수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YTN입니다. 2022년 5.5% 경제성장 목표를 내세웠던 중국. 그러나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상륙하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봉쇄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최종 성적표는 3.0% 성장,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보다는 높지만 문화 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실적입니다. 결국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는데도 4분기 GDP는 오히려 평균 이하였습니다. 봉쇄는 풀렸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내수는 더 위축되고 생산 반등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14억 중국 인구도 8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대약진 운동 실패와 대기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1961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21년보다 27만 명이나 늘어나 중국 당국이 뒤늦게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사망 통계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협력을 희망해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바로 오늘 미국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정책을 새로 이행한 이후 네덜란드에 꾸준히 협조를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정책이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들의 충분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ASML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ASML 제품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미국을 방문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안보 등 중국에 대한 견제에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리터 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광범위한 의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휴스턴을 140대 132로 격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휴스턴이 또 그렇게 잘하는 팀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꼴찌팀입니다. 서부조 꼴찌 10승 34패 이런 팀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큰 뉴스를 크게 보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에만 20득점을 몰아치는 등 경기 내내 48점을 맹폭하면서 휴스턴 러키츠를 8점 차로 제압했습니다. 어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휴스턴을 140대 132로 꺾었습니다. 20승 24패가 된 레이커스는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올랐습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나설 수 있어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분류되는 10위까지는 한 경기 반차밖에 되지 않아서 레이커스도 이 정도 좀만 열심히 하면 10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스턴 컨퍼런스는 모두 15개 팀이 있고요. 10위 안에만 들면 일단 플레이오프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투어 2승을 달성했던 권순우 선수가 호주 오픈 1회전에서는 체력 문제를 드러내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끌려가던 권순우가 절묘한 발리로 2대2 세트 5를 만든 뒤 주먹을 불끈 줍니다. 하지만 유벤크스는 5세트 일찌감치 권순우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승리를 잡았고 경기는 3시간 8분 만에 풀세트 접전 패배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한 번 이겨본 120위권의 상대였지만 지난주 통산 2승 과정에서의 피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m 큰 키 유벤크스의 에이스 48개를 얻어맞았고 위너 개수도 상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경기를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실력적인 부분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레이드에서 무려 10게임을 소화하는 강행군 속에 우리 선수 최초 ATP 2승의 위협을 쌓았던 권순우. 한층 공격적인 플레이로 세계 20위권을 연파하며 50위권으로 점프했고 다음 달 데이비스컵, 올가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동계훈련 때 훈련했던 부분들은 거의 성공적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좀 많이 어색했다면 지금은 좀 많이 제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경기장에는 300여 명의 교민이 찾아와 권순우를 응원했고 텐스협회 정의균 회장, 후원사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를 메웠습니다. 졌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라고 믿고 저희 멜번의 교민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상승세를 잊지 못한 채 그랜드슬램 최고 성적 3회전 도전을 다음으로 미룬 권순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 배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호주 오픈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2년 만에 치른 대회에서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일단 1회전이었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로베르트 카르바이에스 바이나와 만난 조코비치는 3대0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주 오픈 통산 10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조코비치는 2회전에서 우고 델리언 엔조 쿠아코 경기 승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조코비치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최다 우승 9회 우승 보유자입니다. 과연 10승을 할 수 있을지 이번 호주 오픈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앤디 머레이는 4시간 49분 대접전 끝에
호주 오픈에서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마테오 베르티니와 4시간 49분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고 앤디 머레이가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36살인 앤디 머레이는 2회전에서 파비오 포니니와 서가시 코키나키스 경기 승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의 여정을 모두 마친 박항서 감독이 지난 5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남게 된 지난 세월을 돌아봤고 동시에 한국 지도자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태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쉬운 준우승으로 지난 5년의 여정을 마무리한 박항서 감독은 차분하게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베트남 낯선 곳에 이렇게 장기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한 1년만 버티자로 왔는 게 벌써 5년까지 왔습니다. 긴 세월이죠. 선수들을 직접 마사지해주고 비즈니스석을 양보했던 박항서 감독. 감독의 인간적인 모습에 선수들이 보낸 전폭적인 신뢰는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쓴 기록적인 성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나한테 많이 혼도 나고 우리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실에서 우리 선수라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순간이 앞으로도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며 지도력을 입증한 만큼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지만 박 감독은 국내에서 지도자로 일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후배들, 동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한국에서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히딩크,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로 기억될 박항서 감독은 이제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 축구 인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한국에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어제 댈러스 카우보이즈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 간의 와일드카드 경기는 댈러스의 31대 14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템파베이의 쿼터백 탐 브레디 과연 내년에도 템파베이에서 뛸 것이냐, 은퇴를 할 것이냐, 은퇴를 번복하고 필드로 돌아와 일단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에서 디비저널 라운드로 올라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NFL 플레이오프는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 8개 팀이 모두 확정이 되고 대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뉴욕 자이언츠와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즈는 샌프란시스코 49에rs와 경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 신시내티 벵갈즈와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